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시험 보기 전에 이 내용만큼 반드시 정리하고 시험 보자. 광쌤의 시험 정리 특강입니다. 자, 새로운 교육 과정이죠. 변화된 교육 과정에 맞춰서 중3 과학 1학기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요.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제 물리학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다 덜어냈어요. 학생들이 이제 물리를 많이 어려워하다 보니까 다 덜어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내용 굉장히 짧은데 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최대한 필요한 부분들만 잘 적용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등속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되어 있죠. 등속운동과 자유낙하 운동. 그러니까 등속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을 비교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끝입니다. 등속은 말 그대로 같을 등자의 속력이거든요. 속력은 빠르기예요. 그래서 빠르기가 같은 운동, 그 다음에 자유낙하 운동은 빠르기가 그러면 같지 않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얘는 빠르기가 일정하다. 그래서 속력이 변하지 않는 운동이고, 자유낙하 운동은 속력이 변하는 운동입니다. 이 속력이 변하는 운동인데 이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가면은 가속도 운동이라고 그래요. 가속도 운동. 속력을 더해준다. 그래서 점점 빨라지거나 아니면 뭐 점점 느려지는 것도 가속도 운동이라고 그러거든요. 뭐 가속 페달 들어봤죠.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거. 그래서 속력이 변하지 않는 거랑 속력이 변하는 운동을 우리가 비교하면 된다. 그럼 왜 얘는 속력이 변하지 않느냐,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고, 얘는 왜 속력이 변하느냐, 이거 원인 알아봐야 되는데, 속력이 변하지 않는 원인이 딱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힘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속력이 변하는 이 자유낙하 운동 같은 경우, 가속도 운동하는 경우는 힘을 받았기 때문에 점점 빨라지거나, 그러니까 가는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힘을 막 밀어주면 어떻게 돼요? 점점 빨라지고, 가고 있는데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서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러면 점점 느려진다. 어떻든 간에 속력이 변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힘을 받지 않은 운동과 힘 받은 운동을 비교하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등속 운동에서 헷갈려하는 부분이 여러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그림 잘 보죠. 같은 시간 동안 얘는 10m, 자 여기서 10cm인가요? 10cm, 10cm, 10cm씩 계속 일정하게 가고 있죠. 그쵸? 이거 힘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얘는요, 같은 시간 동안 요만큼 움직였다가 이렇게 가면서 점점 이동 거리가 점점 늘어나죠? 빨라지고 있습니다. 힘 받았다 안 받았다? 힘 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등속 운동에서 헷갈리는 것은, 얘가 정지하고 있다가 이렇게 출발하게 되면 얘가 힘을 받아야지 움직이잖아요. 이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야.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다. 이건 고려 대상이 아니야. 등속 운동이라 해서 이미 운동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정지했다가 얘가 운동할 때, 정지했다가 운동할 때는 당연히 속력이 변하죠. 이때는 힘 받아야 돼. 근데 이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고, 등속 운동은 멈춰 있었다가 운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운동하고 있는 이 전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힘을 받지 않으면 일정한 속력으로 어떻게 운동한다는 게 바로 등속 운동이에요. 요거 주의하면 돼요.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속력이란 건 빠르기다. 그러면 이 속력이란 건 어떻게 정의했냐? 우리 초등학교 봤지만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된다 해서 공식화했는데, 이거 공식의 의미를 조금, 이 공식이 아니에요. 이 시간으로 나눠주는 게 포인트인데, 시간당 이동 거리 변화에 시간으로 나눠주는 건 항상 강도입니다. 뭐든지 앞으로 모든 여러분들이 어떤 뭐 관계나 뭐 공식이나 법칙이 나올 때 시간으로 나눠주는 거는, 이거는 강도와 세기를 나타내요. 자, 그럼 두 가지를 잘 보세요. 속력은 뭐라고? 빠르기라고. 빠르기. 무조건 빠르기야. 그럼 얼마나 빠르냐를 측정하는데 왜 시간으로 나눠주냐? 강도라 그랬지, 시간으로 나눠주는 거는. 자, 여기 뭐 이렇게 물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바 사장님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편의점 사장님인데 알바 학생들을 고용을 했어. 알바 A한테 일을 시켜서 여기 있는 물건을 여기로 옮겨놔라 해서 A가 여기로 옮겨놨어. B라는 알바한테도 여기 있는 물건을 여기로 옮겨놔라 해서 둘 다 옮겨놨어. 그럼 똑같은 일을 했지. 그럼 똑같은 돈을 줘야 될 것 같지. 근데 그게 그렇지 않은 거야. 왜냐하면 알바 A는 똑같은 얘를 여기까지 옮겨놓는데 5분 동안, 5분 안에 옮겼는데, 알바 B는 여기서 여기까지 옮기는데 5년이 걸렸어. 알바 B한테 돈 줄 수 있어 없어? 못 주지. 이게 무슨 일을 한 거야. 이걸 무슨 5년 동안에 옮겨. 말도 안 되죠. 시간이 짧게 걸릴수록,
같은 일을 했을 때는 시간이 짧게 걸릴수록 노동의 강도가 센 거예요. 그래서 알바 A한테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이동 거리가 같을 때는 이걸 이렇게 쓸까? 이동 거리 시간. 그래서 빠르기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지만 이건 강도라 그랬지. 근데 이동 거리가 같다. 쉽게 말하면 똑같은 일을 했을 때는 시간이 짧게 걸릴수록 어떻게 된다? 요 속력이라는 것은 커진다. 빠르게 일한 거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죠? 자, 반면에 요 그림 착각하면 안 돼요. 얘는 그림 자체가 이 쉽게 말하면 카메라로 같은 시간 동안 차크차크차크 연속 촬영을 한 거야. 그러면 시간이 만약에 같다라고 하면 시간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어떻게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가 많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빠른 거다 이거야. 이 두 가지를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조건으로 주어졌는지 이렇게 구분만 하면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건 여러분 시험 문제 안 나와. 시간도 지금 변하고 이동 거리도 같이 변해. 이런 건 안 나와. 근데 여러분 맨날 헷갈리는 게 뭐냐면 항상 보면 시간은 고정돼 있는데 이동 거리가 늘어나는 거는 잘 풀어. 근데 이동 거리가 고정됐을 때는 시간이 어떻게 된다? 적게 걸린 게 이게 속력이 빠르다. 이거를 구분을 못 해.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으로 나눠주는 건 강도라는 의미를 생각하고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가면 갈수록 이동 거리가 클수록 빠른 애가 되는 거고 같이 결승점에 도착하는 같이 똑같이 100m 달리기를 했어. 그럼 시간이 적게 걸리는 애가 빠른 거지. 아시겠죠? 그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빠르게 대한 얘기를 좀 더 얘기하는데 빠르게 대한 얘기 중에서 평균 속력과 순간 속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평균 속력은 평균적인 속력이고요. 순간 속력은 순간적인 속력이에요. 이게 뭐 설명이 그래. 그러니까 순간은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장 짧은 순간은 뭐 0.00001초 요 정도의 그때 그 이동거리 변화. 쉽게 말하면 그때 빠르기를 얘기하는 거야. 순간 착각했을 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 정도 수준에서 1초 정도 간격으로 보면 되고 반면에 평균 속력은 이거보다 큰 시간 간격. 예를 들어서 뭐 한 10분 동안, 뭐 1분 동안 이것도 꽤 긴 거거든요. 1분 동안, 10분 동안, 뭐 1시간 동안 그때 속력 변화를 속력이 막 변할 거 아니야. 그때의 대표값을 하나 뽑아내는 거를 우리가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순간 속력은 그 순간의 속력. 이 시간 자체가 1이 돼 버리는 거예요. 순간 속력 계산할 때는. 일반적으로. 근데 평균 속력은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전체 이동 거리를 통해 가지고 나눠서 대표값을 뽑는 게 평균 속력. 요거는 순간 속력. 그러니까 시간 간격 가지고 평균과 순간으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등속 운동은 무슨 운동? 힘받지 않은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요 과정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럼 힘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는 일정한 속력이 변하지 않아요. 빠르기가 변하지 않는 거야. 만약 힘을 받으면 빠르기가 더 빨라지거나 아니면 느려지거나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등속 운동 그래프를 보면 속도가 일정하죠. 0일 때도 3이었는데 1초 때도 3이고 2초 때도 3이고 3, 3, 3, 3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는 게 자, 등속 운동에서 속도가 일정하면 이 위치 변화, 그렇죠? 위치는 어떻게 되냐? 늘어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 3으로 달려가고 있어. 그럼 1초 때 얼마 가겠어? 3 가고 2초 때 3 가고 3초 때 3 가고 4초 때도 3 가고 이게 1초마다 5초 때까지 3 가면 총 얼마? 15m 갈 거 아니야. 이거 위치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출발해서 학교까지 가는 걸 생각하면 되는 거야.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얘는 이렇게 가잖아. 3이라는 속력을 가지고 있으면 3 가고 3 가고 다음 1초도 3 가고 다음 1초도 3 가고 다음 1초도 3 가면 총 얼마? 15m 갔어요. 이 얘기거든. 이해가죠? 이걸 어떻게 계산해? 속력 곱하기 속력이 3이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이 총 5초 동안 이거 누적시킨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15m. 아,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는 15m예요. 이렇게 했던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주의할 사항. 속력이 일정하면 거리는 증가해요. 됐지? 위치는 증가합니다. 속력이 일정하다고 해서 여러분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속력이 일정하면 거리도 일정해요. 거리가 일정하다는 건 제자리에 계속 서 있는 거야. 속력이 있는데 왜 이게 제자리에 서 있어? 이건 가능해. 헷갈리지 마세요. 속력이 일정한데 0으로 일정해. 이건 빠르기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멈춰 있다는 얘기야. 그럼 위치도 어떻게 돼?
만약에 여기 서 있었으면 그대로 여기. 만약에 3m 있는 곳에서 집에서 학교까지가 15m인데 편의점에 들르고 있어. 그 다음부터 속력이 0이야. 어떻게 돼? 그럼 그 위치에서 그대로 이렇게 일정. 요거는 가능하지. 아예 0으로 일정하거나 이렇게 일정한 건 가능하지만 속력이 있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거리는 증가한다. 아시겠죠?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 한번 볼게요. 자유낙하 운동은 이거는 뭐야? 힘 받는 운동이에요. 가속 운동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이 빨라지는 거는 왜 그러냐면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이 계속 작용하기 때문인데 자유낙하 운동의 가장 핵심은 힘이죠. 그 힘이 바로 뭐냐면 지구 중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구가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점점 빨라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유예요. 자유의 의미는 프리 팔링이라고 해서 프리 팔링이라고 그러는데 프리는 뭐냐면 오로지 중력만 작용했을 때를 의미한다. 이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힘 중에는 공기 저항 같은 거 있어요. 자,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이유는 중력 때문에 지구가 잡아당기기 때문에 힘 받았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점점 빨라져요. 이렇게 해서 점점 빨라져요. 1초마다 이렇게 떨어지고 2초 때는 이렇게 떨어지고 점점 빨라진다고. 근데 공기 저항은 얘가 오는 거를 반대 방향으로 막아주기 때문에 공기 저항은 얘의 속력을 느리게 해줘요. 근데 봐봐. 기초부터 공부해야 되는데 중력도 있고 공기 저항도 있고 힘이 두 개가 있으면 여러분 헷갈리지.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이라 해가지고 오로지 공기 저항은 무시하고 어떻게 중력만 작용했을 때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빨라지는 운동, 힘 받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중력만 받아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한다. 공기 저항 없을 때예요. 그러면 자유가 빠지고 낙하 운동하면 이건 공기 저항도 고려해줘야 돼. 근데 여러분은 이거 안 배운다. 고등학교 가서도 안 배운다. 아시겠죠? 네. 대학교 가야지만 이거 공기 저항도 우리가 고려합니다. 뭐 이거 너무 어렵게 하면 여러분 다 포기하잖아. 지금도 물리 싫어서 안 하려고 그럴 텐데. 그래서 다 이렇게 띄워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살살살살 할만하지? 재밌지? 막 해가지고 거기다 대학교 그거 지나가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물리학과 내가 물리 잘하는 줄 알고 갔다가 물리학과 가서 여러분들 공부해봐. 우와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근데 그것도 할 수 있어. 기본만 알면 다 똑같아. 그냥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야. 그냥 얘는 느리게 하고 얘는 빠르게 하니까 둘이 싸워가지고 누가 이기냐? 그럼 점점 빨라질 거고 뭐 이런 거예요. 됐죠? 자, 그다음 요게 핵심입니다. 요 두 가지를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는데 자세하게는 안 나올 거예요.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 선생님 요거 말씀드릴게요. 같은 높이에서 낙하는 어떠한 물체도, 그러니까 무거운 거랑 가벼운 거랑 동시에 떨어뜨리면 같은 높이에서 누가 먼저 도착하냐 그러면 대부분 무거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동시에 바닥에 도달한다는 거. 이거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자유낙하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공기 중에서 얘네들을 낙하시키면 실험해보라고. 깃털하고 무거운, 그러니까 가벼운 깃털하고 무거운 이게 좀 쇠구슬을 이렇게 놓게 되면 무거운 쇠구슬이 먼저 떨어져요. 근데 공기 저항을 없애죠? 그럼 똑같이 떨어져요. 이걸 선생님 여기서 실험을 하면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이건 선생님이 바로 이 두 실험을 바로 합니다. 그렇죠? 근데 공기 저항이 없고 오로지 중력만 작용하죠. 공기 저항이 없으면 실제로 똑같이 떨어진다. 기가 막히거든요. 이건 실제 영상인데 아예 공기를 아예 빼준 게 아니고 아예 달에 가가지고 망치하고 깃털을 그 우주 비행사가 떨어뜨리는 낙하 실험이 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기가 막혀요. 똑같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그냥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중력이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이 같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같기 때문에 해서 틀리는 거야.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선생님 F는 mg라고 썼는데 중력 힘 F를 쓰고 이 중력에 의해서 잡아당겨서 이게 떨어지는 효과를 중학교에서 9.8이라고 하는데 이게 고등학교 가서는 이게 10으로 대략 계산하거든. 이게 지저분하니까 이게 숫자로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는데 이 M은 그 물체의 질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왜 똑같이 떨어지냐면 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인 평등이야. 자, 위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헷갈리니까 그냥 옆에 수평면에 개미가 있고 돼지가 있다고 생각해봐. 개미는 질량이 작어. 그 다음에 돼지는 질량이 커. 라지 M으로 쓸게요. 잡아당기는데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겼다고 생각해봐. 똑같은 힘으로. 그럼 얘는 샥 끌려온다고. 근데 돼지는 안 끌려와. 그럼 얘가 먼저 떨어지는 거야. 얘가 먼저 움직이니까. 근데 똑같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개미는요. 잘 보세요. 개미는 질량이 작은 대신에 살살 잡아당겨줘. 이걸 쓸게. 9.8 이걸 또 G를 쓰는 게 좋은데 어쨌든
질량이 작은 대신에 9.8은 똑같거든. 9.8. 그래서 F가 이렇게 작아요. 근데 얘는 돼지는 어떻게 돼? 엄청나게 큰 힘으로 잡아당겨줘. 그래서 9.8 라지 M 곱하기 9.8 해가지고 이 F 자체가 커진단 말이야. 잘 움직이는 애는 살살 잡아당겨주고 안 움직이려고 하는 애는 세게 잡아당겨져서 얘네들은 어떻게 돼? 결과적으로 결과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요 지금 떨어지는 비율이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 그게 바로 중력이에요. 그때 떨어지는 비율이 어떻게 돼? 1초당 9.8씩 속력이 빨라져요. 왜 빨라져요? 힘 받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요것만 잘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력이 똑같이 작용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중력이 다르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가 좀 결과적인 평등을 해주는 애지. 질량이 작은 애는 살살 잡아당겨주고 그 다음에 돼지같이 무거운 애들은 세게 잡아당겨줘서 얘네들을 동시에 떨어뜨리는 게 중력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두고 그럼 공기저항이 있으면 왜 달라지냐? 이 공기저항이 얘에 대해서 작용을 하기 시작하면 이 공기저항도 돼지같이 무거운 애한테 공기저항은 있으나 마나야. 그런데 이렇게 가벼운 애들이나 면적이 넓어서 공기저항을 많이 받는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공기저항을 무시 못할 정도가 되거든. 그래서 얘는 브레이크 작용이 이제 심하게 작용해가지고 느리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요 내용 들으면 선생님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그냥 이것만 기억해두면 돼요. 어떠한 물체라도 자유낙하를 했을 경우엔 공기저항 없이 오로지 중력만 작용했을 때는 같은 높이에선 똑같이 떨어져서 동시에 도달한다. 그 이유는 중력이 다르기 때문에. 가벼운 애는 살살, 무거운 애는 세게 잡아당겨주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래프를 한번 비교해보면 지금 자연낙하 운동은 점점 빨라지는 거니까 속력이 아까 봤던 등속 운동은 일정했지만 얘는 어떻게 된다? 점점 증가하는데 이게 9.1초에 9.8씩 계속 점점 증가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위치 변화는 어떻게 된다? 위치는 아까 봤지만 속력이 있으면 위치가 증가한다 그랬잖아. 근데 속력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 위치는 더 증가하겠지. 아시겠죠? 요거는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안 나오지만 그냥 지금 알아도 이게 일정이지. 요게 증가야. 그럼 일정에서 요게 증가하면 요건 더 증가하는 거고 더 증가하는 거고 더 많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곡선으로 된 그래프는 전반전 후반전으로 끊어서 생각하면 돼. 전반전 때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후반전 때는 이렇게 증가하는 거가 뭐야? 가면 갈수록 더 증가하는 그래프라고. 그럼 내가 하나 힌트 요거 한번 해볼까? 이건 무슨 그래프? 감소 그래프? 아니지. 이것도 전반전 후반전 나누면 전반전은 이렇게 증가하다가 후반전은 이렇게 증가한다고.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증가하니까 증가는 증가인데 가면 갈수록 덜 증가하는 그래프지. 아시겠죠? 이거 그래프 특강이라고 선생님 찾아보면은 이거 뭐 감소하는 것뿐만 해서 완벽하게 설명 다 해놨으니까 필요한 사람 한번 들어보고요. 아니면 이렇게만 정리하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핵심은 등속 운동은 힘 받지 않아서 속력이 변하지 않은 운동이다. 자유낙하 운동은 가속도 운동인데 힘을 받았기 때문에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이고 이 지금 자유낙하는 얼마? 1초에 9.8씩 속력이 증가한다. 그렇다면 자 지금 이 자유낙하 운동 중에서는 왜 같은 높이에서는 가볍고 무겁고 관련 없이 똑같이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냐 하면은 중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요것만 체크해주면 돼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과 에너지 부분인데요. 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면 어려운 내용인데 여기서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요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려면 항상 요 내용들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일이란 건 뭐냐면요. 물체에 전해주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힘이라는 걸 이제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일은 이제 워크의 약자를 해서 이 일은 이제 F 곱하기 S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보세요. 힘을 가해서 그 물체를 결과적으로 이동을 시켜놔야지 일을 한 거예요. 자, 아까 알바 다시 한번 소환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여기 있는 애를 여기까지 옮기라고 했는데 얘가 엄청나게 힘을 가했어. 근데 이게 무거워서 안 움직여서 이쪽으로 옮기지 못했어.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 사장님이 이제 갔다가 왔을 때 야 일했니? 그러니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나 그대로 있어. 이거 일했다 그래? 안 했다 그래요? 안 했다 그런단 말이야. 일로 와 있어야지 일을 한 거지. 그냥 이렇게 갔다 오고 나서 보게 되면 실제로 얘가 땀을 흘리고 있지만
얘가 밀어서 땀을 흘린 건지 아니면 지 혼자 막 춤추느라고 땀을 흘린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결과가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암만 힘을 엄청나게 가한다고 하더라도 이동거리가 0이면 어떻게 된다? 1은 0이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반면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이동거리는 계속 굉장히 컸어. 여기서부터 이동거리가 있는데 힘을 가하지 않았어. 힘을 가지도 않는데 얘가 막 여기까지 막 옮겨? 이건 공포지. 그럼 얘가 0이고 이동거리가 암만 뭐 100이라고 하더라도 0이잖아. 그래서 이건 1을 안 한 거야. 그래서 1은 뭐냐면 항상 그 물체에 힘을 가하고 그 힘이 원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 물체가 이동을 했을 때, 이 S만큼 이동했을 때 그때를 1의 양이라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50이라는 힘을 줘서 2m만큼 밀고 갔어요. 그럼 100에만큼 일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2라는 힘을 줬지만 50만큼 밀고 갔다. 이것도 100만큼 일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1은 힘의 크기에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누적시킨 그 힘으로 얼마만큼 이 힘을 50만큼 물체에 누적시켜 줬느냐, 50이라는 힘을 이만큼 누적시켜 줬느냐가 1의 양을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1은 물체에 전해주는 에너지라고 선생님이 표현했는데, 자,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1을 받으면 물체는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사람이 그 물체를 밀어주면 얘가 에너지를 갖게 돼요. 그 1만큼의 에너지를 갖게 돼요. 그래서 1과 에너지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선생님이 이렇게 쓸게요. 1 이퀄 에너지다. 1은 에너지다.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1을 받은 만큼 에너지를 갖게 되고요. 그 에너지를 받은 만큼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사는 것도 똑같아. 여러분 사는 것도 먹은 만큼 일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죠? 또 일한 만큼 그 일하는 만큼 돈을 벌어서 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일과 에너지랑 100% 일치하는 얘기예요. 내가 일을 하면 돈을 벌어서 그 음식을 살 수 있죠. 일한 만큼 돈을 많이 번단 말이에요. 그걸로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섭취할 수 있는 거고 음식을 사서 뭐 칼로리 같은 게 에너지 단위거든. 그리고 먹은 만큼 또 다시 일을 할 수 있고.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균형이지. 많이 먹었는데 일을 안 하니까 먹은 거에 비해서 일을 안 하니까 살찌는 거고, 먹은 거에 비해서 어떻게 되냐? 일을 많이 하면 살 빠지는 거고, 먹은 거랑 일을 동일하게 하면은 현상 유지가 되는 거고, 그 얘기예요. 이게 에너지 보장 법칙의 그런 뜻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에너지는 반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도 한다. 일이 곧 에너지니까 이게 전환이 되거든요. 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걸 기억해 두세요. 모든 힘이 세상에 있던 어떤 힘이라도 그 힘이 일을 하면 그 물체는 운동 에너지라는 걸 갖게 돼요. 자, 다시 한번. 힘으로 일을 하면 걔는 무조건 어떤 에너지를 갖게 된다?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된다.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물체가 여기로 이동을 해야지만 일한 거라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치 변화가 있지. 거리 변화가 있단 말이야. 거기에다가 여기까지 이동할 때 시간이 걸릴 거 아니야. 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뭐가 돼요? 속력이 돼요. 속력. 글씨가 안 써집니다. 속력. 즉 속력을 갖게 돼요. 얘는. 속력을 갖게 되는 에너지 형태가 바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라고, 이거는 2분의 mv 제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암기하세요. 그냥. 왜 그런지는 선생님이 유도를 좀 한번 할게요. 유도는 한번 해드리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뭐 유도할 필요는 없고 그냥 2분의 mv 제곱 중학교 수준에서 그냥 암기하라고 지금 나온 겁니다. 이거는 실험을 통해서 또 계산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일이 곧 에너지라 그랬죠. 자, 일은 힘으로 얼마만큼 그 물체를 밀고 갔나요? 해서 이 힘이 누적된 거리만큼 누적된 거를 일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봤지만 F는 mg였죠. mg인데 이 g라고 나타낸 거는 이 힘에 대한 효과인데 지구일 때만 g라고 쓰고요. 일반적으로 가속도는 a라고 써요. 이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효과를 가속도 a라고 써. 그럼 F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ma라고 쓸 수 있고, 이게 뉴턴의 법칙 많이 들어봤죠? F는 ma, F는 ma. 그리고 이동거리예요. 자, 이동거리를 갖다가 우리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요거는 거리는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냐면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속력은 막 변할 수 있잖아. 그럼 이 변하는 걸 계속 여기다 넣어주는 게 아니라 대표값을 뽑는 거야. 그게 뭐라 그랬어? 평균. 일정하게 변하는 애의 평균은 쉽게 구할 수 있어. 처음 속력이 0이라고 가정해보면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을 V라고 할게요. 그거의 평균은 두 개의 절반으로 끊어주면 평균을 구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동한 시간. 이게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이걸 계산해 주면 돼. 그럼 어떻게 계산해 주면 되냐면 ma 곱하기 2분의 vt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a하고 t를 곱해주면 뭐가 되냐면 가속도가 얼마만큼 시간만큼 누적돼 있느냐. 이게 뭐냐면 최종 속력이거든. 이게 v가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m 2분의 v가 되거든. 그럼 어떻게 되냐? 2분의 1 mv 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fs의 1이에요. 일해준 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은 그냥 요거 공식만 알면 대입해서 푸는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겁니다. 됐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요거의 개념을 조금 알아둬야 되는데 그냥 이것만 외우고 그냥 끝날 거라고 중학교에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 그냥 다 망가지는 거야. 최대한 간략하게만 설명할게요. 중력이 일할 땐 특별한 그 상황이 펼쳐져요. 이게 중력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위치 에너지는 선생님이 이름을 뭐라 하냐면 저장된 에너지라고 얘기하고 장전된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건데 무조건 일하면 운동 에너지를 가져야 된다 그랬죠. 자, 여기 있는 물체를 여기까지 끌고 왔으면 얘가 V라는 속력을 갖게 돼서 운동을 해야 돼. 에너지 준 만큼 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 권총 같은 것도 이렇게 있지만 총알이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장전을 해서 이렇게 장전하면 FS에 힘을 줘서 얘를 밀었어. 그럼 총알이 여기에 압축이 되지. 압축이 된다고. 그럼 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를 가져야 된다고. 무조건 일을 해주면 운동 에너지가 가져야 된다면 그럼 속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장전돼서 멈춰있지. 속력이 0이야. 그럼 운동 에너지가 0이야. 일을 해줬는데 운동 에너지가 이럴 만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얘가 0이 돼서 없어졌어. 어디로 갔냐 이거야. 과학은요 여러분 요술이 아니에요. 일해줬으면 일만큼 에너지를 가져야 돼. 근데 없어졌어. 운동 에너지가 돼야 되는데 얘가 정지해 있어. 여기 지금 장전돼 있어서 정지해 있단 말이야. 어? 정지해 있어. 운동 에너지 어디 갔어? 앞만 봐도 없지. 근데 의심되는 애가 하나 있어. 요 녀석이거든. 순간 발음이 이상한 발음 아니었어요? 발음이 엉켜서 그렇습니다. 욕하는 것 같네요 갑자기. 요 녀석이거든. 딱 보니까 용철이에요. 용철에 운동 에너지가 저장돼 있는 거예요. 100이란 일을 했을 때 얘가 100을 가져야 되거든 총알이. 근데 장전돼서 멈춰있지. 운동 에너지가 0이야. 어디로 갔냐? 용철에 100으로 저장돼 있다가 방아쇠 당기면 용철이 다시 튕기면서 어떻게 되냐면 용철이 다 펴지면 얘가 100을 가지고 있던 이 에너지가 0으로 되면서 다시 총알한테 100을 전달해줘요. 이 위치 에너지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중력에 의해서 저장된 건데 중력도 마찬가지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중력에는 용철이 달린 거랑 똑같아. 무슨 얘기냐면 물체가 있지. 중력은 아래로 잡아당긴단 말이야. 얘에 거슬러서 내가 잡아당겨서 이렇게 들어 올렸어. F란 힘을 줘서 이제 S만큼 일을 해주는 건데 높이라고 해서 그냥 여기 문자를 H로만 바꾼 거야. 이해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H만큼 일을 해줬어. 그럼 얘가 일한 만큼 FH만큼 운동 에너지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 정지해 있지. 어디 갔냐 이거야. 이게 보이지 않는 중력 용철. 이 용철이 실제 있는 건 아니지만 중력 용철에 저장돼 있다가 손 딱 떼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다시 떨어지죠. 떨어지면서 내가 해준 일만큼 얘가 다시 토해낸다.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야. 아시겠죠?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는 이것도 그냥 똑같아. mgh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9.8 mh라고 쓸 거야. 아마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G가 9.8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mgh라고 그러는데 mg가 뭐야? F는 ma가 힘인데 m 대신에 중력일 때는 G거든. 이 무게와 똑같은 힘으로 어떻게 되냐면 h만큼 이게 fs거든. 아시겠죠? 여기 h를 여기다 쓰면 안 되지. 요 F라는 mg라는 힘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h만큼 일해줬다. 그게 바로 mgh가 되고 9.8 mh가 되고 그것이 바로 일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은 바로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건 딱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무조건 일한 만큼. 자, 여기다 쓸게요. 일한 만큼. 자, fs만큼 어떻게 요게 2분의 1 mv제곱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로 이제 존재한다. 이렇게 일한 만큼 운동 에너지를 무조건 일하면 운동 에너지가 변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운동 에너지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이 지구에서 무체 쉽게 말하면 이 중력에 반해서 밑으로 잡아당긴 힘에 반해서 내가 들어 올렸을 때는 이렇게 들고 있으면 운동 에너지가 없단 말이야.
그럼 이게 어디로 갔다? 이 중력 보이지 않는 용철에 이게 저장돼 있다. 내가 일한 만큼. 그럼 뭐라 그러냐면 중력의 포텐셜 에너지다. 중력에 저장된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하는 거는 대입해서만 계산하면 돼요. 이 개념이니까 이렇게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각기관에 대한 내용 살펴보는데 이 부분은 쉬워요. 쉽게 말해서 그냥 암기만 해도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서 봤던 물리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하다 보면 이게 왜 그래요? 왜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죠? 막 이런 식으로 질문이 있는데 여긴 질문이 없어요. 그냥 눈이 이래 그러면 그런가 보다. 코가 이래 그러면 코가 그런가 보다. 그냥 받아들이거든. 그냥 용어들만 잘 정리하면 되는 거라서 이 부분에서는 여러 번 읽어보면서 정리만 잘하면 됩니다.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 지금 감각기관의 이제 이 어떤 자극의 전달과 이제 반응이거든요. 이 지금 말이 어렵죠. 요거랑 똑같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컴퓨터 CPU가 어떻든 간에 여기서 이제 모든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컴퓨터 CPU한테 우리가 명령을 주기 위해서는 이 어떤 명령을 하기 위해서 마우스나 키보드를 통해서 얘한테 자극을 줘야 되는 거예요. 뭐 해라. 뭐 음악을 틀어라. 뭐 영상을 틀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럼 CPU가 그거를 판단해 가지고 그다음에 얘가 다시 명령을 하지. 지가 이제 나머지 많이 들어서 만약에 뭐 영상을 틀라 그러면 모니터에다가 이제 화면을 송출해라. 그다음에 스피커 소리 같은 경우는 스피커의 소리를 재생해라. 이렇게 명령하죠.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입력 부분이고요. 그리고 얘가 판단하고요.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요 과정이거든요. 이게 우리 몸에서 이게 그대로 일어납니다. 사실은 이렇게 만든 이유가 우리 몸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명령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자극을 받아들이는 기관을 감각기관이라고 그래요. 5개밖에 없어요. 눈, 피부, 귀, 코, 혀 이렇게 공부한다고. 그럼 걔네들의 특징들을 우선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가 요거 이제 얘네들 특징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감각기관에 대한 이 쉽게 말하는 감각기관들이 센서거든. 감각 센서야. 눈은 빛 센서고 그 다음에 귀는 소리 센서고 이거야. 그래서 소리를 받아들이면 귀로 막 여러분들 그 빛 보지 않잖아. 빛이 불 켰을 때 막 귀 부셔요 막 이러지 않잖아. 그러니까 귀는 빛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 안 하지만 소리에 대해서는 반응한다. 이런 감각 센서들을 공부한다고 5가지를. 그리고 걔네들이 대뇌까지 전달을 해줘야 돼. 이 지금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자극이 들어왔습니다라고 이제 얘가 전달해 주는 거야. 그때 그 전달해 주는 그 전선, 여기 보면 이 전선 역할하는 거 있죠. 지금 얘네들은 컴퓨터는 전선을 통해서 이동하는데 이 지금 여기 연결돼 있는 전선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신경들이에요. 근데 그 신경들을 각각 세포로 보게 되면 요 뉴런이라고 돼 있죠. 요 신경에 대한 세포를 뉴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지금 전선을 타고 대뇌까지 가서 얘가 판단을 해요. 판단.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응을 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려야 된단 말이야. 누가 나를 때리려 그래. 그러면 피해라. 아니면 막아라. 막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거 아니야. 그냥 맞아라.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그걸 판단해서 피할 거면은 피하게. 다시 얘가 판단하고 난 다음에 이 지금 이 신경을 통해서 피하라고 명령을 내주면 근육에다 명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운동을 하라고 해가지고 딱 하면은 걔가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피하던가 막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뉴런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신경에 관련된 세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포하면 생물에서 세포하면 맨날 이런 것만 봐가지고 식물세포, 양파세포, 뭐 동물세포, 핵 있고 세포질 있고 맨날 이런 것만 봐서 그런데 뉴런이 특이하게 생겼거든요. 신경세포는 이렇게 생겼어요. 세포는요 그 기능하고 역할에 따라서 모양과 그 특징이 다 달라요. 일반적인 피부세포나 이런 건 이렇게 생겼지만 뉴런은 아주 좀 이렇게 변태같이 생겼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생겼다. 뒤에서 이제 공부하겠지만. 반면에 대표적으로 또 하나 특징적인 세포 중에 하나가 생식세포가 있어요. 우리 아이 낳는 세포. 남자는 뭐야? 정자. 여자는 난자. 이게 하나하나가 세포예요. 이게 생식을 담당하는 세포라고. 전혀 다르게 생겼잖아. 아시겠죠? 그리고 남자 여자에 따라서도 이 생식을 한다는 건 공통점이지만 생긴 게 완전 다르죠. 그냥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쉽게 말하면 요 감각적인 거를 전달해주는 그런 세포들이 뉴런이다. 이름이 뉴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과정이고 가장 핵심은 또 이렇게 살펴보면 됩니다. 자극의 전달 경로는요. 절대 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이거예요. 감각세포, 신경, 대뇌. 아시겠죠? 자극이에요. 지금 자극. 여기 지금 반응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자극이 들어가는 건 항상 감각세포에서
감각 기관들의 하나하나 세포들이 있어. 감각 센서들이 있다고. 그 센서에서 신경을 타고 가서 대뇌까지 가는 거. 요겁니다. 요것만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빛 센서부터 살펴보겠는데 그게 눈이에요. 그래서 눈 중에서도 이 빛을 살펴보는 게 눈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요 부분에 요 끝부분 안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보면 이렇게 수정체 있고 보면 여기가 망막이거든요. 여기 요 부분. 여기에 시각 세포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그게 바로 빛 센서예요. 여기에 빛이 들어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 빛이 정확하게 들어와야 돼. 그래서 이게 지금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얇아지고 하는 이런 조건을 통해서 멀리 있는 물체에서 오는 빛, 가까이서 오는 물체의 빛이 이 감각 센서, 이 시각 세포에 딱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뭐가 잘못되고 그러면 여기 빛이 제대로 안 돌아오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얘가 이 시각 세포가 이 빛 정보를 제대로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거라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구조가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책 보면서 이 명칭도 알아두고 얘가 어떤 역할하고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하면은 너무 자잘구리해지죠. 벼락치기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제일 중요한 핵심들만 말씀드릴게요. 빛 센서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눈이죠. 눈 안에 있는 망막 안에 이거는 알아둬야 돼요. 망막 안에 시각 세포들이 있다라고 돼 있어. 요거는 여러분 체크해둬야 돼요. 망막이 여기 있고 그 안에 시각세포가 있고 빛이 여기에 도달해야 된다. 그래서 시각의 전달 경로를 보세요. 빛에서 각막, 여기 있는 각막, 여기 막, 눈 안구를 보호하는 요 막이에요. 그 다음에 동공을 타고 들어가죠. 그리고 수정체를 거쳐서 유리체는 요 안에 채워져 있는 그 물질이에요. 물질, 액체 물질 같은 거. 유리체를 거쳐서 결과적으로 망막에 도달하면 끝이에요. 근데 망막에 뭐가 있다? 시각 센서, 시각 세포가 있다. 됐죠? 여기까지 들어오면 이게 신경 다발로 거쳐서 어디로 간다? 대뇌로 간다. 응? 그래서 여기 잘 보면 이름도 되게 웃겨요. 이것만 기억해두면 된다니까. 앞으로도 선생님 얘기하겠지만 세포, 신경, 대뇌. 세포, 신경, 대뇌. 자, 따라해보세요. 세포, 신경, 대뇌. 왜 안 해? 해보라니까. 그래서 봐봐요. 시각에 관련된 거면 시각만 붙여주면 돼. 시각세포, 시각신경, 대뇌. 끝났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앞에 거는 그냥 이게 쉽게 하면 빛정보 들어오는 이 그냥 어떤 물리적인 얘네들의 어떤 그 기관에 따른 그냥 이 위치 정보지. 이게 핵심이라고. 이게 핵심. 요것만 알아두면 돼. 세포, 신경, 대뇌. 근데 지금 보는 거니까 시각, 세포, 시각, 신경, 시각대뇌 없어. 얘는 총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대뇌. 이렇게만 이름 붙여주면 서술형에서 끝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눈의 기능 중에서 이런 거 하나 살펴보죠. 명암 조절은 어둡고 밝은 거라서 여기 홍채 있죠. 여기 홍채. 자, 여기 색깔로 흰색으로 하면 잘 보이려나? 요 홍채 있어요. 요 홍채.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 도넛같이 생겼어요. 요게 이제 힘을 주게 되면은 이게 이제 축소가 되고 확장이 되고 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자, 요게 많이 헷갈려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할게요. 얘가 이제 수축이 됐다는 얘기예요. 수축이 됐다는 건 이렇게 잡아당겨, 이렇게. 이게 근육이거든. 잡아당겨. 그럼 구멍이 커진다고. 구멍이 커져. 그리고 이완을 하는 거야. 이걸 이제 홍채가 확장을 하는데 이완되면은 구멍이 작아져요. 이게 신기한 것 같지만 이거랑 똑같은 근육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 항문에 있다고. 항문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응아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갑자기 급동이 왔단 말이야. 막 설사가 왔어. 근데 거기에다가 항문에 힘을 빡 줘야 되겠죠. 힘을 빡 주게 되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되면 항문을 틀어 막는 역할을 하는 거고, 힘을 풀면 안 되지. 그럼 응아들이 막 쏟아져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미안해. 너무 더럽게 설명해서. 똑같은 근육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그럼 이거 헷갈려 하는데, 어두울 때는 들어오는 빛이 너무 적어서 얘가 이 지금 빛을 인지를 잘 못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홍채를 축소한다고. 얘네들을 힘을 빡 주는 게 아니고 축소를 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얘네들을 여기가 이게 힘을 주게 되면 얘들이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구멍을 막는 거거든. 항문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힘을 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녀석이 이렇게 지금 이제 줄어들어 이렇게 줄어들어. 이렇게 그러니까 좀 이상하나? 지금 홍채가 이렇게 있으면 이 녀석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이렇게 똑같잖아. 아이,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요 사이즈가 줄어들어. 사이즈가 줄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이렇게 커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깥쪽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깥쪽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안쪽이 커지는 거. 그래서 홍채가 축소하면 동공이 확장되니까 빛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
반면에 밝았을 때는 너무 많이 빛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냐? 막아야 돼. 지금 힘을 빡 주게 되면 얘가 확장을 해, 팽창을 해가지고 항문을 막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홍채가 확장되면 동공, 여기는 그냥 구멍이거든요. 그래서 동공이 축소돼서 막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할 때는 하나만 외워두세요. 하나만. 두 개 다 하지 말고. 밝을 때가 우리가 이제 응아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홍채가 확장한다고 해가지고 중요한 포인트는 동공이 아니야. 동공은 그냥 구멍이야. 얘는 우리가 어떻게 뭐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없어. 여기에 쌓여 있는 홍채라는 요 근육을 어떻게 되냐면 확장을 해서 이쪽으로 지금 이렇게 넓히는 거야. 힘을 줘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항문을 조이는 거랑 똑같아. 막는 거랑 똑같다고. 그러면 동공이 축소된다. 요거 하나만 체크해두면 돼요. 어두울 땐 반대로 하면 되니까. 아시겠죠? 둘 다 괜히 하다가 헷갈리지 말고 이렇게 하나 체크해두면 되겠고. 그다음 원근 조절은 아까 봤으면 이제 거리가 이제 거리 조절이거든요. 아까는 명암 조절이었다면 이거는 가까운데 먼데. 가까운 것은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됩니다. 많이 꺾어줘야 되기 때문에 빛이 충분한 거리를 통해서 와가지고 꺾일 수 있는 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볼록 렌즈인데 이 수정체가 얘를 꺾어주는 역할이거든. 빛을 모아서 여기에 이제 센서에 닿게 해줘야 되는데 워낙 가까운 데 있을 때는 빛이 충분한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리적인 부분으로 엄청나게 두꺼워져야 돼. 두꺼워져서 팍팍 꺾어줘야 돼. 그래서 수정체가 두꺼워진다. 먼 곳은 수정체가 얇아진다. 두꺼워지려면 어떻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 안 나빠지려면 가까운 것만 안 보면 눈이 안 나빠져요. 먼 것 볼 땐 절대로 눈이 안 맞아. 이거 봐봐. 수정체를 두껍게 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선모체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래서 그렇거든. 수정체가 있으면 여기도 수정체는 그대로 있고 근육이 여기 이렇게 달려 있어. 근육이. 얘를 펴게 하려면 그냥 이완시키면 되는데 얘를 이렇게 굵게 만들어 주려면 힘을 빡 줘야 되는 거야. 힘을. 엄청나게 근육에 힘을 줘야 돼. 이 상태에서 오래 지속되면 이 근육이 망가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엎드려 뻗쳐나 무슨 오토바이 타기 같은 그런 어떤 기압을 받는데 그거를 1년 동안 했다고 생각해봐. 허벅지 근육 다 터질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잠깐 가까이 보는 건 관계없어. 그리고 이완을 시키면 돼. 멀리 보게 되면 얘가 다시 요렇게 해서 이제 근육이 이완되는데 너무 가까운 걸 오래 보게 되면 여기에 근육들이 너무 힘을 주고 있다가 근육이 허덜허덜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원근 조절이 잘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원근 조절에서 가까운 거, 수정체가 두꺼워지는 거 설명하는 거 요것만 기억해 두세요. 아니면 요거 해도 좋아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면 되니까. 어쨌든 둘 다 하지 말고 하나씩만 제대로 알아두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감각 기관 중에서는 이제 감각 센서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피부 감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감각 센서가 총 하나, 둘, 셋, 넷, 5개의 센서가 있는데요. 요것만 알면 돼요. 피부에서 통점이라서 이거는 고통이에요. 고통 느끼는 거. 앞점은 압력을 느끼는 거 지점. 촉점은 접촉을 느끼는 거, 촉각을 느끼는 거. 그 다음에 냉점은 차가움, 온점은 따뜻함. 이렇게 5가지만 있다는 거. 고통, 압력, 접촉, 차가움, 따뜻함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 경로 뭐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세포. 쉽게 말하면 그 센서 세포 신경 됐나라 그랬지. 그래서 물리적 자극 이렇게 뭐 누른다던가 아니면 이 촉각이라던가 혹은 온도적인 자극 2가지 자극이지. 그래서 물리적 자극 혹은 온도 변화가 있을 때 이때 피부 안에 들어있는 감각 세포들. 근데 그거를 여기서는 뭐 감각 5개가 있는데 점이라고 한다. 점. 그래서 감각점, 감각신경, 대뇌. 감각 센서, 그러니까 감각 세포, 감각 신경, 대뇌. 똑같은 과정이에요. 똑같은 과정. 됐죠? 자, 피부 감각은 5가지가 있고 이 경로는 똑같다라는 거. 자, 그다음 청각 센서 볼게요. 이제 소리죠. 여기는 이 달팽이관에 있는 청각 세포다. 앞서 봤던 이건 이제 이런 것도 알아둬야 되는데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까 눈은 어떻게 막막 속에 있는 시각 세포였죠. 피부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감각 센서는 피부 안에 있는 감각점들이었죠. 이제 소리는 귀 속에 있는 달팽이관에 있는 청각 세포예요. 그럼 전달 경로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청각 세포, 청각 신경 대뇌 이 과정이라고. 세포 신경 대뇌라고. 듣는 거니까 청각이라는 이름만 갖다 붙여주면 되는 거지. 청각세포, 청각신경대뇌. 근데 이 청각세포는 어디에 있다? 달팽이관.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앞에 다시 한번 볼게요. 앞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자 여기서도 시각세포, 시각신경대뇌인데 이때 시각세포는 어디에 분포한다? 망막에 분포한다. 요거야 요거.
아시겠죠? 청각세포, 청각신경, 대뇌인데 달팽이 안에 분포한다. 나머지는 물리적인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그 지금 요 상황 이동 경로예요. 소리, 고막, 귓속뼈 여기까지는 뭐 이거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소리가 일로 들어가서 고막 거쳐서 고막 거쳐서 귓속뼈 거쳐서 달팽이 안으로 들어가겠지. 이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거 알아두면 되겠고 여기서는 또 하나 귀는 반고리관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전정기관이라 해서 이 귀는요 청각 센서만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평형 감각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반고리관은 예전에는 이걸 세반고리관이라고 했어요. 세 개가 있거든. 이거는 회전이에요. 세반고리관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훨씬 쉬워요. 왜 이게 세 개가 있냐면 이 세 개가 자, 그림을 빨간색으로 얘가 다 수직으로 돼 있거든. 세 개가 다 직각으로 돼 있어. 그 이유가 있어. 인간은 3D 공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회전밖에 못 느껴요. 자, 축을 한번 세워볼게요. 첫 번째, 자, 요렇게 축을 세우면 앞구르기가 돼요. 여기를 축을 해서 철봉이 있고 이렇게 돌면 이렇게 앞구르기, 뒤구르기가 되지. 그다음 위에다 축을 세우게 되면 이렇게 회전이 돼요. 이렇게 스핀 운동, 막 피겨 스케이트 선수들 막 이렇게 회전하는 거 있지. 또 하나는 뭐냐면 배꼽을 관통하는 회전축을 돌리면 여러분 팔 벌려서 이렇게 옆으로 도는 거 있죠. 이렇게 세 가지밖에 돌 수가 없어요, 사람이. 우리는 3D 공간에 있는 3차원 생물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말고는 그럼 선생님 요거랑 애매하게 그거는 얘랑 중간이기 때문에 새로운 축으로 도는 게 아니야. 얘랑 섞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고리관이 세 개인 거는 요 회전을 각각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림프액이라는 게 차 있고 요게 이제 요 선모 같은 센서가 있어요. 막 돌면은 림프액이 막 돌아. 막 돌기 때문에 여기 센서를 이렇게 막 건든단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돈다는 건 느껴. 그래서 여러분 막 돌다가 잠깐 멈춰도 계속 도는 거 있죠. 이건 관성 때문에 그래. 이 림프액이 막 돌다가 멈춰도 림프액이 돌던 이 관성 때문에 계속 돌아. 그러니까 나는 멈췄는데도 얘가 계속 돌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선모들 털을 여기는 이 센서를 자꾸 건들기 때문에 나는 계속 돌고 있다. 빙빙빙 돈다. 막 이렇게 지금 느끼는 게 바로 요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전정기관 요 밑에 있어요. 요거예요. 여기에는 이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도 선모 이게 감각이 있어서 돌이 하나 있는데 요 위치 감각이거든요. 기울어지면 얘가 굴러가요. 그럼 얘가 건드려. 그럼 이쪽으로 기울었다. 얘가 이쪽으로 굴르면 이쪽으로 얘가 건들면 얘가 이쪽으로 왼쪽 오른쪽 뭐 이런 식으로 기울어졌다. 뭐 이런 거를 느끼는 게 바로 전정기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이제 요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안 하기 때문에 요 정도 회전 감각은 반고리관, 그 다음에 위치 감각은 기울어지면 이거는 쉽게 말하면 내가 몸이 기울어졌다. 기울어짐은 전정기관 여기다. 요 위치는 한번 다시 한번 찝어봅시다. 그거는 체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회전 감각은 반고리관은 요 세 개가 뿅뿅뿅 있는 거. 그 밑에 있는 요 부분 달팽이관 전에 있는 요 부분이 바로 전정기관. 거기에 이석이 위치해 있다. 됐죠? 이석이라는 돌멩이가 있어서 요게 우리가 기울어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만 체크하면 되겠어요. 됐죠? 그 다음 센서는 후각 센서입니다. 냄새 센서를 보는 건데요. 냄새 센서도 똑같아요. 이거는 코지. 코 안에서 이제 후각 세포, 이것도 무조건 세포, 신경, 대뇌. 냄새니까 후각 세포, 후각 신경, 대뇌. 이게 다라고. 근데 이 후각 세포는 어디에 하냐면 후각 상피, 코 위쪽. 코 없냐? 코 그림? 코 있으면 요 코 위쪽 요게 후각 상피에 이 후각 세포들이 존재한다.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됐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무조건 세포, 신경, 대뇌예요. 청각은 청각세포, 청각신경, 대뇌인데 청각세포는 어디 있다? 달팽이관. 자, 후각은 후각세포, 후각신경, 대뇌. 세포, 신경, 대뇌인데 후각세포는 어디 있다? 후각상피에 있다. 요것만 체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코로 들어가는 건 어떻게 되냐? 기체상태 화학물질이다. 공기 중에 있는 이런 기체 냄새 분자들이 떠돌아다니다 코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게 후각 상태에 도달하게 돼서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감각을 전송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미각 센서에 대해서 이제 맛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 혀예요, 혀. 혀인데 이것도 봐봐. 나 이거 볼 때는 웃긴데 세포 신경 대뇌야. 세포 신경 대뇌.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맛이라고 안 하고 한자어를 썼기 때문에 미각세포, 미각신경, 대뇌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포신경 대뇌에다가 그 지금 자극어만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지. 이해가죠? 근데 내가 이게 왜 웃기냐면 한자어를 자꾸 우리말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맛으로 했으면 맛세포. 그럼 이것도 맛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맛이고 이건 미각이고 이건 뭐 하는 짓이야 이거는. 네, 맛신경은 안 되나? 이거는 한글로 바꾸는 건 괜찮은데 세포는 저기 한글로 바꾸는 건 되는데 신경은 맛으로 바꾸면 안 돼. 엉망진창이라고. 바꾸려면 아예 바꾸던가 안 바꾸려면 그냥 두던가. 더 뭐 자세한 뭐 더 비판을 하면 이 교육과정을 바꾸는 것 중에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용어 바꿔놓고 교육과정 바꿨다는 거 이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건 누가 못 바꿔? 그게 무슨 전문가들이야. 어떻든 자 맛세포, 맛신경이 아니고 미각신경 대뇌. 어쨌든 이 과정 똑같죠? 그럼 맛세포들은 어디 있냐면 바로 맛봉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건 미래라고 했었어요. 미래. 이거 한자어를 다 우리말로 바꾼 거야. 혀 안에 보면 이거 도돌도돌 튀어나온 거 보이죠? 거기가 유두라고 합니다. 네, 돌기 있는 부분. 그 유두도 그 유두고 하우드 유두도 그 유두. 어쨌든 간에 거기에 보면 요 유두들 사이사이 여기 보면 요 안에 여기 들어간 부분에 맛봉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맛봉울이 안에 이제 맛세포들, 센서들이 이제 있다. 끝났어요. 그럼 전달 경로 보세요. 그 코는 기체적인 화학 물질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침하고 섞여서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 유두를 통해서 유두 안에 있는 이제 여러분들 맛봉울 있죠. 맛봉울이 안에 있는 맛세포들이 있고 그다음에 미각신경 대뇌다. 요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기본만 5가지 있다는 거. 아까 우리 감각, 피부 감각도 5가지가 있었는데 여기도 기본만. 단맛, 짠맛, 쓴맛, 신맛, 감칠맛 이렇게 5가지 있다는 거. 옛날에는 혀에 분포 두고 짠맛은 전체적으로, 단맛은 끝부분 이런 거 했는데 이제 이런 건 다 빠졌으니까 이렇게 5가지 맛만 있다는 거 알면 되겠고 참고로 주의할 거는 매운맛은 맛이 아니라는 거. 혀의 통증입니다.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그럼 문제 내기 쉽잖아. 기본맛으로 옳은 것은 1번 단맛, 2번 짠맛, 3번 쓴맛, 4번 신맛, 5번 감칠맛인데 이것 빼고 여기다 매운맛 써놓으면 5번 체크하면 된다 이거야. 되겠죠?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시험 문제 나오니까 꼭 이거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좋아요. 자, 이제 뉴런과 신경계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살펴볼 건데 앞서 봤던 거는 이제 자극을 받아들이는 기관들, 감각 기관들을 살펴봤어요. 눈, 피부, 귀, 코, 혀 5개. 그럼 얘들이 이제 전달이 되죠. 이게 이제 신경을 타고 전달이 돼요. 전선이라고 해당한다 그랬죠. 그 전선을 이 전선이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바로 신경세포인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대뇌로 가는 거죠. 대뇌가 판단하고 이 감각을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반응을 할지 명령을 내리면 다시 전선을 타고 나가요. 이것도 이제 뉴런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응기, 예를 들어서 팔을 치워라, 뭐 춤을 춰라, 뭐 노래를 불러라 이런 식으로 반응기에다 명령을 내리는 요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경계가 하는 일은 항상성을 유지한다. 항상성이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정한 상황을 만든다. 그래서 이 항상성 유지에 대한 거는 지금 우리가 자극과 반응에서는 위험 자극을 생각하면 돼요. 위험 자극. 예를 들어 뜨거운 물, 예를 들어 뜨거운 뭐 그릇? 손을 닿으면 손을 피하잖아. 그런 식으로. 뜨거운데 그냥 계속 대고 있어라 해가지고 그냥 막 몸이 상하면 안 되지. 그래서 어떤 외부 자극, 위험 자극이 있었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하게 해서 내 몸이 다치지 않게, 내 몸이 일반적인 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걸 우리가 항상성 유지라고 합니다. 이거는 서술형 문제로도 나오기 때문에 이 용어 자체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신경계가 하는 일은 뭐다? 항상성 유지입니다. 뒤에 뭐가 또 나오냐면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이 하는 일은 뭐냐? 항상성 유지예요. 그러면 이 신경계 호르몬의 뭐 공통점은 항상성 유지. 요거 시험 문제 한 문제거리고, 그렇다면 신경계 호르몬이 완전 똑같겠어? 항상성 유지는 같지만 얘가 이름이 다르잖아. 그럼 다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어요. 공통점은 항상성 유지, 차이점은 각각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우선 이래요. 자, 그럼 이제 뉴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건 신경세포다. 앞서 설명했지만 정자, 난자도 생식세포로 각각 신경을 전달하는 어떤 자극에 대한 전달, 그 다음에 그 반응에 대한 전선의 역할을 하는 애들인데 걔네들은 특이하게 생겼다. 자, 3가지로 구분합니다. 신경세포체예요. 이 부분. 핵이 들어있는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얘가 바로 메인 커맨드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지돌기라고 돼 있죠. 가지돌기라는 것이 바로 요 자극을 받아들이는 뻗어나와 있는, 그러니까 요거예요. 선생님이 표시를 하면 인풋, 자극은 항상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가지돌기 쪽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죠. 이때 요 가지돌기가 이제 인풋을 했다면 축삭돌기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쪽이 축삭돌기예요. 축삭돌기. 그래서 자극 아웃풋. 그래서 이건 방향성이 있어요.
절대로 반대로 축삭돌기에 들어와서 그 다음 가지돌기로 나가냐 이런 건 절대 안 돼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항상 방향성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신경세포체에 있는 가지돌기로 들어와서 축삭돌기 쪽으로 가고요. 얘네들이 전선이라 그랬잖아. 또 이렇게 뉴런이 또 이렇게 연결돼 있어. 뉴런이 이렇게 돼가지고 또 여기에 가지돌기가 있고 또 축삭돌기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방향성. 얘네들이 막 거꾸로 그려져 있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그려져 있다. 이런 건 잘못된 거야. 아시겠죠? 이게 이런 식으로 제대로 그려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방향성 한번 체크해 두고, 뉴런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감각 뉴런, 감각계 수용 자극, 이쪽에 있는 뉴런이에요. 그 다음에 연합 뉴런인데 판단 명령을 하는데도 얘들 신경세포로 했는데 얘네들 연합 뉴런의 덩어리들이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뇌예요. 뇌. 아까 판단 명령하는 게 뇌라 그랬잖아. 그럼 뇌는 뭐로 이루어져 있냐 그러면 뇌는 뇌죠 이런 게 아니고 뇌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지. 그 뇌세포가 바로 뭐야? 뉴런이었어. 근데 특히 어떤 뉴런? 연합 뉴런이었어. 머리 때리지 마요. 뇌세포 죽어요. 그게 뭐냐면 뇌 연합 뉴런 죽어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감각기의 자극을 판단 명령하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명령을 통해서 이제 운동 뉴런한테 내보내 주는 거죠. 그래서 운동 뉴런은 이쪽이에요.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뭐 팔이라든가 뭐 다리라든가 이런 쪽이 연결돼 있어서 신경을 줘가지고 발로 차, 팔 만세 불러 이런 식으로 명령 내렸을 때 그때 연결된 전선이 바로 운동 뉴런입니다. 그래서 연합 뉴런, 연합 뉴런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연합 뉴런 덩어리들이 뭐라고요? 이게 뇌라고. 뇌. 아시겠죠? 정확하게는 뇌와 척수인데 이건 뒤에 가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어떻든 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명령 수행을 하는 거를 우리가 반응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모양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뇌를 구성하는 것은 이게 랑비의 결절이라고 돼 있어요. 축삭돌기가 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죠. 가장 간단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는 걸 기억해 두고요. 아까 봤던 뉴런의 가장 스탠다드한 모형이 바로 운동 뉴런 모형이에요. 근데 감각 뉴런은 특이한 게 뭐냐면 감각기관에 연결돼 있어서 여기 보면 신경세포체 있죠. 신경세포체가 여기 지금 축삭돌기 있는 중간쯤에 있는데 약간 변태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좀? 이쪽도 막 느끼고 이쪽도 느끼고 막 이쪽도 막 약간 변태같이 감각적이잖아. 양쪽을 이렇게 다 막 만지고 있어 막, 그쵸? 약간 변태적이야. 더듬고 있고 막 감각적이야. 선생님은 이렇게 기억하는데 뭐 여러분 나름대로 이걸 알아두면 됩니다. 근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얘네들 모양과 얘네들이 어떤 뉴런들인지 시험 문제 나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 살펴볼 건데요. 이거는 뇌와 척수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알고 있는 뇌,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척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척추 아닙니다. 척추는 뼈죠. 전체적으로 이 등뼈 쪽 이렇게 쫙 따라가는 척추의 그 사이, 그 안쪽에 들어있는 신경다발이 척수예요. 그래서 뇌와 척수를 합쳐서 연합 뉴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극을 수용하고 판단하고 반응하는 명령을 내리는 곳이고요. 그리고 뇌의 위치와 기능들은 이거 한 문제거리니까 꼭 알아두세요. 대뇌라는 건 고등사고, 전체적인 뇌 요거 큰 대뇌 요거 얘기하는 거고, 소뇌라는 건 요 운동을 담당한다. 그다음 간뇌라는 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그래서 체온 유지하고 항상성 유지 요거 체크해 두기 바라겠고요. 중간뇌 요 부분인데 요거는 안구 이게 눈 쪽, 여기 눈 있잖아. 눈 연결해서 여기 만나는 부분이 중간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홍채 같은 거 명암 조절하는 거 있죠? 이 중간뇌에서 담당하는 거고, 연수는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연수. 그래서 호흡, 심장, 소화, 무조건 반사, 그렇죠? 그거를 이제 담당하는 거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쭉 연결되어 있는 거, 우리 척추뼈를 따라서 쭉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척수가 됩니다. 자, 이제 반사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는데 연수 반사가 있고 척수 반사가 있어요. 그리고 대뇌 반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의식적 반응과 무조건 반사 이렇게 했는데, 대뇌 반사는 이게 쉽게 말하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험에 대해서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판단이 안 돼도 이 자극을 받아들였을 때 바로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고 명령으로 손을 치워라, 뜨거운 거에 닿으면 손을 치워라, 따가운 거나 뭐 이렇게 침 같은 거에 찔리면 손을 떼라, 이런 식으로 명령하는 거는 내 판단을 거치지 않고 연수나 척수에서, 즉 척수에서 이렇게 보면 신경이 척추를 따라서 신경이 있으면 감각이 들어오죠. 그러면 대뇌로 갔다가 판단하고 나와서 손을 치워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경 전달 과정이에요. 근데 대뇌까지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굉장히 급박한 경우에는 그냥 척수 내에서 그냥 바로 야, 손 치워 하고 바로 명령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위험한 경우에 따라서.
대뇌님의 명령까지 안 가도 얘 권한 안에서 하는 거. 그게 연수까지 올라갔다가 대뇌 안 거치고 바로 명령 내리는 게 있고 척수까지만 가서 바로 명령 내는 게 있어. 이게 더 쉽게 말하면 좀 다급한 경우지.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분하는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우선 연수는요. 호흡이나 심장이나 소화나 무조건 반사 중에서 자, 호흡, 심장, 소화 요건 이제 굉장히 뭐 간단한 뭐 어떻게 보면 쉬운 내용이 되는데 이 무조건 반사 중에서 척수 반사와 연수 반사를 구분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는 보면 얼굴 쪽에서 일어나는 거는 다 무조건 반사 중에서도 연수 반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침 얼굴 쪽이죠. 눈물 연수 반사입니다. 눈 얼굴이죠. 재채기 얼굴이죠. 기침 하품 다 얼굴 쪽에서 일어나는 거는 연수 반사. 나머지 뭐 손을 찔렸을 때 피한다 이런 건 다 척수.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은 아까 중간내라 그랬잖아요. 그럼 중간내 반사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눈 안구 자체의 뭐 홍채를 조절한 건 중간내가 맞지만 눈물 같은 경우는 이거는 눈 안에서 작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얼굴에 있는 피부에 눈물샘에서 눈물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이건 연수 반사라는 거야.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면 재밌을 거예요. 연수 반사, 척수 반사 구분 한번 쉽게 설명한 거. 그 다음에 식물인간과 내사 차이 이런 것들 궁금하죠? 그럼 이거 여러분 공부하다 시간 나면 한번 보세요. 짧은 클립이니까 여러분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 중추신경계와 대비되는 게 말초신경계가 있습니다. 중추신경에는 요 뇌하고 거기에 쭉 가는 중심을 잡고 있는 여기 지금 척수들 있죠. 연수부터 해서 척수, 그 다음에 가지 뻗어져 있는 이러한 거를 우리가 말초신경이라 그래요. 중심 말고 그 말초신경에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아까 봤지만 들어오는 게 감각신경 나가는 게 운동신경이에요. 들어왔을 때 인풋 자극이 들어왔어 반응했을 때 이러한 장가지들이 말초적인 신경에서 말초신경이라고 하는데 이 말초신경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이라고 해서 체성신경은 그래도 대뇌 명령을 수행하는 애들이고 그렇다고 대뇌 명령을 말초 애들이 다 수행 안 하면 안 되잖아. 암만 연수에 붙어있다 그래도. 자율신경은 대뇌 명령을 받지 않는 겁니다. 이 자율신경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교감과 부교감신경, 즉 말초신경 중에서는 이 자율신경계가 시험에 나오는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요거 시험 문제 한 문제 거래요. 옳은 것은 해서 1, 2, 3, 4 붙여가지고 틀린 거 하면 되는데 교감신경이 작동할 때는 언제냐면 말 그대로 교감 선생님이 떴을 때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은 쉽게 말하면 교감 선생님이 아닌 뭐 그냥 교감 선생님 없을 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딱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여러분 100m 달리기 바로 그 직전에 아주 그냥 사람 미치죠. 긴장돼서 막상 뛰면 좀 덜하지만 그 뛰기 직전 출발 신호 전에 기다릴 때 언제 튀어나가야 될지 그렇게 긴장했을 때가 교감신경이 흥분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 떴다 그러면 이제 흥분하는 거야. 놀래는 거야. 막 긴장하는 거야. 동공은 확대되죠. 놀래기 때문에 눈 동그랗게 뜨죠. 침 흘리는 거는 여러분들 마음 편하고 밥 먹고 그냥 늘어지게 아무 생각 없을 때 침 질질 흘리지. 침 바짝바짝 입 마릅니다. 그쵸? 침 억제고요. 심장 막 미친 듯이 뛰죠. 소화 되겠습니까? 소화 안 되죠. 소화 안 됩니다. 신경이 지금 바짝 쓰이기 때문에. 호흡은 어떻게? 가빠지죠. 심장이 뛰기 때문에 호흡도 가빠진다. 요게 교감신경이 활성화됐을 때예요. 아시겠죠? 반면에 이제 부교감신경은 그와 반대니까 늘어질 때예요. 아무런 긴장 없을 때. 동공 흐려지죠. 그 다음에 침 질질 흘리죠. 심장 천천히 뛰죠. 소화 뭐 심장 뭐 할 게 뭐 있었냐? 소화나 시켜야지. 응? 호흡도 뭐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 뭐 있어? 천천히 쉬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두 개를 한꺼번에 하지 말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됐을 때만 기억하면 나머지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됐을 때는 그거랑 반대로 처리하면 된다. 시험 문제 하나 나오니까 꼭 체크해 두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 경로 보면 의식적인 반응은 의식이 있기 때문에 대뇌가 작용하는 거예요. 앞서 봤던 식물인과 내사의 차이 이거 한번 꼭 살펴보세요. 그래서 대뇌 명령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극이 들어오면 감각기에서 그렇죠? 뭐 우리가 5개 배웠잖아요. 눈, 피부, 귀, 코, 혀 뭐 이런 데서 지금 감각이 들어와. 그러면 감각신경을 통해서 대뇌를 거칩니다. 그래서 맛있는 게 지금 들어왔어. 그럼 혀로 들어와서 감각신경, 맛신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맛세포를 통해서 미각신경을 거쳐서 대뇌로 들어가지. 오 맛있어. 그럼 어떻게 운동신경 명령 내는 거야. 어떻게? 엄지로 그냥 엄지척을 한번 올려라. 그럼 엄지손가락이 반응을 해가지고 엄지를 척
쌍엄지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반사는 대뇌에 판단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급할 때. 그래서 연수 반사. 대뇌까지 명령 올라가지 않고 연수해서 야 급한 거니까 그냥 빨리 처리해라고 하는 거. 눈물, 재채기, 기침, 하품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간내 반사 선생님 주의하라고 그랬죠? 요거는 동공입니다. 앞서 봤던 눈물, 연수, 눈물 흐르는 거, 얼굴 쪽에서 나오는 거는 다 연수 반사라 그랬죠? 그런데 눈물은 연수인데 동공은 눈 자체, 눈 안구 자체의 반사는 쉽게 말하면 반응하는 거는 중간내라는 거. 중간내 중추가 안구거든요. 척수 같은 거, 나머지는 뭐 뜨거운 물 엎었을 때 막 몸 막 치우고, 그 다음에 뭐 무릎 때리면 무릎 올라가고 이런 건 척수에서 바로 여기서 반사시키는 겁니다. 대뇌까지 가가지고 때렸는데 어떻게 다리를 들어 올릴까요? 말까요? 뜨거운 물이 닿아서 지금 고기 익는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손을 치울까요? 말까요? 뭐 돌 굴러가요? 이러면 크게 다친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입니다. 앞서 맨 처음에 얘기했죠.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신경계라고 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그 다음에 호르몬 역시 어떻게 항상성을 유지한다. 이게 신경계와 호르몬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공통적인 거 말고 차이점을 이제 좀 따로 다루는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호르몬은 우선은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샘이 있어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곳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혈액을 만들어서 혈액을 통해서 운반을 하고요. 그리고 이 호르몬은 표적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르몬, 예를 들어 성장 호르몬이다 그러면 성장에 관련된 그런 기관에 가서 딱 작용을 하죠. 엉뚱한 데 안 가. 키 성장 호르몬이 턱한테만 가가지고 턱만 길어진다. 이거 비극이잖아. 그런 일은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적은 양으로 생리작용 조절. 자, 호르몬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어떻게?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서 혈액으로 운반이 되고 표적기관에 작용하고 굉장히 적은 양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요겁니다. 요것만 정확하게 알아두면 돼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놓고 나서 여러분들 틀린 거 하나 고르는 거 문제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 적은 양인데 이게 만약에 많아지면 과다증, 질병이에요. 거인증 같은 거. 너무 성장 호르몬 너무 나와서. 그 다음에 너무 적게 나와도 문제입니다. 항상 일정한 양, 적정한 양이 돼야 돼. 너무 적게 나오면 외소증 해가지고 난쟁이가 된다든가 이런 식이에요. 호르몬.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체내 항상성을 유지한다.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자, 호르몬과 신경을 보게 되면 공통점은 체내 항상성 유지, 서술형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해두기 바라겠고요. 차이점은 자, 호르몬과 신경을 비교해 볼게요. 전달매체는 호르몬은 혈액이라고 그랬죠. 신경은 세포예요. 뉴런입니다. 이거 알아둬야 돼요. 시험 문제입니다. 작용 범위가 호르몬은 어때? 넓어요.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아주 오랫동안 돌아다니면서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그 작용을 합니다. 대신에 신경은 손가락이 찔렸어. 그럼 손가락만 치우면 되지. 작용 범위가 어떻게? 좁고 순식간이야. 짧게 반응하는 거야. 순식간 탁 치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야. 키 크려는데 작용 범위가 좁아가지고 턱만 자란다던가 그리고 짧게 작용해가지고 자고 일어날 때 턱만 2m가 됐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턱돌이가 되면 안 된다고. 키 클 때 보면 알겠지만 온몸이 다 커야 되겠죠. 그렇죠? 작용 범위가 넓어야 되고 오랫동안 여러분 성장기 때 몇 년 동안 자란단 말이에요. 거의 10년 동안 자란단 말이에요. 그 이상도 자라지. 뭐 태어날 때부터 생각하게 되면 계속 자라잖아. 그렇지? 어른 돼서 나서는 안 자라지. 오래 지속돼야 되고. 또 순간적인 부분에서는 좁지만 바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 둘이 합쳐져서 어떻게 된다? 전체적으로 뭐를 유지한다? 항상성.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한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됐죠? 성장, 발달 등 광범위하고 지속적이고 얘는 즉각적이고 신속적인 거. 이 둘이 다 필요하다. 근데 얘네들의 차이점은 뭐다? 바로 여기. 요런 것들이 차이점이다. 이렇게 요 녀석하고 요 녀석. 이거 비교하는 것도 시험 문제 당연히 나오죠. 아시겠죠? 자, 요거는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암기적인 요소입니다.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보면서 암기하시죠. 자, 이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고 요 보면 간내 시상하부라고 해서 요 간내 쪽이 시상하부 여기 내하수체라는 게 있거든요. 내하수체는 생장 호르몬, 성장을 촉진하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 이거 좀 중요합니다. 티록신을 분비를 촉진하고요. 항이뇨, 이뇨라는 거 오줌 싸는 건데 항은 안티예요. 오줌을 못 싸게 하는 거. 오줌을 못 싸게 하는 호르몬,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콩팥은 물의 제흡수. 그러니까 제흡수를 촉진한다는 것은 오줌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으로 다시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오줌을 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하 수치가 제일 중요한데 생장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항인형 호르몬 만든다. 그 다음 요 셋 중에서는 다른 건 어려운 게 없어. 생장은 당연히 성장, 우리 키 크는 거 얘기하는 거, 항인형은 오줌 안 싸게 하는 건데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티록신이라는 녀석을 분비하는데 요 티록신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뒤에 자세히 또 설명할 거거든요. 근데 요거 하나 체크해 두세요. 그러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 티록신이 분비됐어. 그럼 티록신이 갑상샘을 자극하겠지. 그럼 티록신이 자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포호흡을 촉진한다. 세포호흡을 촉진하는 거는 발전해서 불 때우는 거랑 똑같대. 여러분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야. 세포들이 막 에너지 만들어내게 하는 거야. 여러분 운동할 때 막 숨차죠. 그러면 여기만 뭐 산소 막 집어넣고 그다음에 여러분 먹었던 에너지 써가지고 막 호흡시키는 거야. 그래서 막 일을 하는 거야. 일하고 나머지가 남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운동하는 게 이거거든. 막 운동하게 되면 근육에 있는 세포들이 다 막 일을 해. 그래서 살 빠지는 거야. 아시겠죠? 호흡 많이 하고 요 재료랑 영양소들 넣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호흡하는 거. 자, 그다음에 요 부시는 여기 보면 지금 이게 콩팥이 있죠. 콩팥 위에 달라붙어 있는 이게 부신입니다. 여기는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이라고 해가지고 혈당량 증가하는 것도 막 흥분했을 때 심장박동 촉진할 때 아드레날린 분비되거든요. 이건 좀 어쩔 수 없어요. 이름들이나 이런 명칭들이 좀 낯설어서 그렇지 어쩔 수 없습니다. 요거는 이런 기능, 이름과 이런 것들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다 시험 문제 한 문제씩 거립니다. 그러니까 할 거는 많어. 근데 하면은 맞을 수밖에 없어. 이거는 응용이 안 돼. 아드레날린이 만약에 부신이 아닌 정서에서 만들어진다면 여러분의 몸은 어떻게 변할까요? 어떻게 할 거야 그걸? 이걸 어떻게 응용해? 말도 안 되는 거지. 무조건이냐? 이거는 그냥 암기만 하면 돼요. 됐죠? 이자에서는 인슐린이 그 다음에 글루카곤이 만들어져서 혈당량 조절. 요것도 한번 볼 겁니다. 아까 봤던 우리 티록신하고 그 다음에 이자에서 만들어진 인슐린 글루카. 인슐린 많이 들어봤죠? 당뇨병 얘기.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우리 중요하게 다룰 거예요. 정소는 남성의 그 소위 말하는 고환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이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여자 같은 경우에 난소가 있죠. 난소. 여기 난소에서는 이제 에스트로겐이라고 해가지고 여성 호르몬이 나온다. 이렇게 체크해 두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항상성 조절의 예라고 해서 요것들을 아까 봤던 혈당량 조절, 체온 조절, 체내 수분량 조절. 아까 봤던 거랑 똑같잖아. 혈당량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체내 수분량 조절하는 게 이제 오줌, 요 얘기거든. 이것들을 살펴보겠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요거를 기량작용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용어를 하나 알아두세요. 기량작용을 해서 서로 반대적인 작용을 얘기하는 건데, 자, 우선 이자에서는 두 가지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바로 글루카곤하고 인슐린입니다. 혈당량이 혈액 속에 여러분이 막 초콜릿이나 뭐 어떻든 밥을 먹어서 포도당을 분해해서 당이 많아졌어. 그렇죠? 혈당량이 이제 높아지는 것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높아졌어. 그럼 이걸 좀 낮춰야 돼. 당이 너무 높아도 안 돼. 왜냐하면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거든. 그럼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이자에서. 그러면 우선 포도당을 없애야 돼. 근데 포도당을 오줌으로 내보내면 당뇨가 돼버리거든. 큰일 나거든. 그래서 포도당을 영양소에 있는 이 탄수화물에 있는 이 영양소들이 다 분해돼서 소화돼가지고 포도당으로 만들었는데 너무 많어. 그럼 얘들을 다시 덩어리로 만들어 놓는 거야. 나중에 필요할 때 쓰려고. 그 덩어리가 글리코젠이에요. 그래서 인슐린이 출동을 하면 혈당량이 너무 많아서 인슐린이 만들어져. 이자에서 인슐린 만들자에서 인슐린이 만들어지면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합니다. 그건 간에서 일어나요.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혈당량이 당이 지금 없어졌잖아. 글리코젠 됐으니까. 포도당하고 글리코젠은 완전 다른 거야. 어쨌든 포도당이 글리코젠 됐으니까 포도당이 없어졌지. 그래서 혈당량이 떨어지는 겁니다. 혈액성의 혈당량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진행되면 오케이야. 근데 혈당량이 떨어지다 보면 계속 떨어지거든. 얘가 뭐 계속 지금 인슐린 분비해가지고 혈당량을 계속 만들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혈당량이 너무 떨어져 버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자에서 이제는 아차차 글루카곤을 만들어야 돼. 너무 나갔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인슐린 안 만들고 글루카곤을 만듭니다. 그럼 글루카곤은 반대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다시 분해를 해요. 합성은 덩어리를 만드는 거고 분해는 쪼개는 거죠. 다시 얘를 쪼개서 포도당을 만들어요. 그럼 혈당량이 혈액 속에 있는 당이 많아지니까 당이 높아져요. 그럼 이게 계속 당 높아지면 또 포도당이 많아지지. 그럼 다시 아차차 해가지고 이자가 인슐린을 만들고
그래서 혈당량 낮추고 아차차 해서 글루카곤 만들고 혈당량 높이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 이러한 작용을 기량작용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이제 피드백 작용이라고도 이제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알면 돼요. 쉽잖아. 그럼 이것도 뭐야? 하나만 제대로 알아두면 되는 거야. 자, 체온 조절 이것도 항상성, 항상 일정한 혈당량을 유지하기 위한 기량작용,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기량작용을 살펴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혈당량 조절은 어떻게? 이자에 있는 글루카곤과 인슐린의 기량작용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 됐죠? 체온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지. 갑자기 막 체온이 무슨 뭐 40도까지 올라갔다가 막 20도까지 떨어져 이러면 사람 죽는다고. 이거는 체온 조절은 간내. 아까 봤죠? 간내에서 조절합니다. 체온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 티록신. 선생님 티록신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앞서 우리가 선생님 설명했지만 이 티록신이라는 건 세포호흡을 촉진하는 거예요. 얘 막 세포호흡을 하게 되면 불 때는 거랑 똑같다 그랬지. 그래서 체온을 올려. 체온이 떨어지면 티록신을 많이 만들어서 갑상샘에서 야 티록신 만들어 해가지고 티록신이 막 만들어져서 혈액을 타고 가다 보면 근육이 떨리고 피부혈관을 수축해서 체온이 올라갑니다. 에너지를 만들죠. 떨린다는 게 이 에너지를 막 근육이 움직인다는 걸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에너지 만들고 그다음 피부혈관 수축해서 나가는 에너지는 막아주고 해서 체온을 다시 올려요. 근데 에너지가 체온이 너무 올라가. 그럼 어떻게 됐어? 그치, 간내에서 다시 티록신을 줄여. 그러니까 간내에서 이제 명령을 해서 갑상샘에서 티록신을 줄여.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근육 떨림이 없어지고 땀구멍이 열려. 피부 혈관이 확장하고 땀 분비가 많아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체온을 떨어뜨리고 너무 떨어지면 다시 갑상샘에서 티록신 많이 만들어. 아우 내가 너무 많이 진도가 너무 나갔다 이래가지고 티록신 만들면 체온이 어떻게 된다?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갑상선에서 티록신을 줄이자 하면은 체온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적정선에서 계속 유지하는 게 바로 기량작용에 의한 항상성 조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체내 수분량 조절 볼게요. 이건 내하수체에서 일어나는 건데 수분량이 적어요. 응? 우리 몸에 수분량이 적어. 그럼 오줌을 내보내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우리 몸에 물이 없는데 오줌을 자꾸 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수분량이 적을 때는 항인형 호르몬, 안티 오줌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서 어떻게? 오줌량을 줄인다. 물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으로 다시 재흡수를 촉진시킨다. 됐죠? 반면에 너무 많이 오줌량이 지금 줄다 보면 물이 많아지지. 물이 많아지게 되면 그때는 항인형 호르몬을 줄여서 물의 재흡수를 감소해서 오줌량을 내보낸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수분량이 또 그래서 오줌량이 너무 많아져서 수분량이 줄면 또 어떻게 항인형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서 물 재흡수 촉진해서 오줌량을 줄이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돼서 항상성을 유지한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학기 기말고사에 대한 내용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잘 정리해서 시험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잘 보고요. 선생님은 이제 2학기 중간고사 강의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였습니다.